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1교시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서설을 말씀을 드렸고, 서설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수업 계획서에 대한 교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교시는 이제 지난 시간에 개괄적인 그 얘기를 했던 그 서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내용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는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에게 할당된 의미의 그 기초 위에서 사랑과 사물 그리고 사건에 대한 실제를 규정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는 것이죠. 상징적 상호주의는 인간의 자아 형성에 미치는 그 언어 그리고 그 상징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게 됨으로 해서 어떤 대상을 알아낸다는 거죠. 지각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상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사회적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그 존재의 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은 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의 교환에 따른 그런 그 결과 그리고 또는 그 효과 그 어떤 그 이 상징 교환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름으로 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화 넬과 상징적 상호작용인데요. 이 영화는 미 개척지 에팔레치아 산맥 어느 숲속에서 문명 세상과 단절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인적 없는 외딴 통나무 집에서 영화 속 주인공이 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혼자가 된 그녀는 문명 사이의 그 현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상한 말을 사용을 하면서 이 미스터리한 그런 인물로 알려지게 되죠. 넬은 처음 발견한 그런 시골 의사 러벨이 발견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 올센이라는 사람과 넬의 행동을 주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 문명 사이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러벨과 올센은 넬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가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20년이 넘도록 읽어주었던 킹 제임스의 그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또 넬을 후유증의 그 안면마비로 생긴 넬의 언어 장애가 그녀의 언어를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죠. 그 후에 그들은 넬의 정신세계에 도리어 역으로 감화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언어라는 상징의 교환이 인간의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찰력 있게 다루었는데 이것은 조지 허버트 미드가 주장하는 어떤 상징적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미드, 그는 이 자신의 이론이나 지적 체계나 이론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어떤 상징적 상호주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미드의 제자인 허버트 블루머, 그가 수업 시간에 나눈 스승과의 대화를 갖다가 마음, 자아, 사의성이라고 하는 그 저서로서 그 발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핵심 원칙을 뜻하면서 언어, 사고라는 그 의미, 언어, 사고라는 그런 세 가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 소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통찰력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 그리고 언어, 그리고 사고,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상징적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교회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인간은 생활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대상과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 중에서 사회적 행위가 가장 압도적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의미를 매개하는 상호작용과 똑같은 거죠.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물과 상징에 대한 그 의미는 본래부터 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 그리고 지속적인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인간이 이 사회적 실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학습 결과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는 이 자아라는 것을 사이가 인간의 정신세계로 통합되는 어떤 그런 기제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아는 타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이 관습과 그 내면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나 또 공동체의 어울림 속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로서의 나, 즉 I와 그리고 객체로서의 나, 즉 me라고 하는 이런 그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 즉 주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 공동체의 변화에 자발적 또 즉흥적으로 반영하는 감정적 자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체자의 행동 욕망은 보다 이성적인 객체자와 갖게 되는 이런 그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체자가 의도한 행동이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 객체자의 감시와 통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객체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객체가 나를 주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래서 유아나 아동기에 있어서는 이 주체자의 행동 욕망이 발현되기만 하지만 그러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이 객체자가 그 중심에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아 아동기에는 그런 것이 주체자로서만 나오는 것이지 객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자와 객체자 사이의 연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성숙된 이 행동이라는 것은 주체자의 발현 욕망과 객체자의 반응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체 자아로서만 발현돼서 어떤 그 절제가 없으면 그러한 어떤 사회적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 상징적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매개체죠. 언어라는 상징의 상호 교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미, 그리고 그 교환에 따른 그 결과에 관한 그 이론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회적 실제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 결국 사회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있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어라는 그런 상징을 사용함으로 해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협상되고 조정되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사물을 명시할 수도 있고 또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새끼 고양이를 뜻하는 미튼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 본래는 원래부터 그 작은 그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는 그 상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상징 교환의 산물인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의미 부여를 했지만은 그러한 것이 생활 속에서 녹아들면서 그런 것이 학습되면서 인지 능력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의 그 상호작용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 이것은 주체자의 동기와 객체자의 정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체자의 발현 욕망과 그리고 객체자의 반응과 평가를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은 자기 내부의 주체 그리고 객체 자아와 끊임없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유지 발전하는데도 반드시 이 지속적인 대화나 소통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길이기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예는 즉 상징의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경기장으로 향하죠. 그런데 도중에 자동차가 기차권을 위해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기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니 이제 당황한 아버지는 미친 듯이 시동을 걸어댔지만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급기야 기차에 치게 되죠. 구급자가 급히 아버지와 아들을护送했지만 아버지는 이송 도중에 숨지게 되고 아들은 생명은 붙어있지만 아주 위급한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서 아들은 응급수실로 옮겨졌고 한 외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의 얼굴을 본 의사는 아연실색하며 경악을 하게 됩니다. 난 수술 못해.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가져봅시다. 여기서 이 의사의 성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대부분의 미국 의사가 남성임을 전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야기 속의 외과 의사가 당연히 남성일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가정, 그것이 개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실의 기초를 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미묘한 상징의 흉포가 개입함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림을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의사라는 언어 혹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이 혹은 공동체 내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남성의 전유물로 기정사실화되어 버렸다는 그런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적 상호주의는 사고를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 말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징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 그 사고의 과정, 그리고 내적 대화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미드는 그래서 이 주체자아와 객체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작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주체와 객체 사이의 나 자신 그 내부적인 서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대화를 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그 내적 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자아를 일반화된 타자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맡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객체인 미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아이가 한번 보는 거죠. 이 타자로 한번 놓고 대치시켜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언어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자극의 사이적 의미를 단순화시켜서 받아들이는 대신에서 이를 다른 사람의 역할과 다른 상황이나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한번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의 그 발현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타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그런 어떤 효과 의사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 그런 대치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드는 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 역할 놀이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그 가수의 노래, 배우 연기 이런 걸 이제 모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 놀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죠. 자신의 자아를 다른 사람의 자아 역할로 변환시킬 수 있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주체자와 객체자의 변화를 소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그 자신이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던 사회적 의미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상징적 이 상호작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용례와 그 합의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 반사자, Looking Glass Self. 거울을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죠. 그러면서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런 실험이 이제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그 자기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과 다른 사람의 판단 결과로 갖는 갖가지 감정을 갖다가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울 반사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주고 자신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준다고 그렇게 느끼면 그 결과로 자기 스스로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울 반사 자아는 한 사이 혹은 공동체 속에서 중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화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반화된 타자로 전환, 대치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시된 그 사파는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이 자아 형성에 미치는 과정과 효과 그리고 결과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파가 이제 보일 수가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 상징적 상호주의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존재가 필요한 집이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이 언어를 먹고 사는 의사소통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앞에서 제시한 이 개조심이라고 이제 개조심이라고 하는 이제 상징을 이제 써붙여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어떠한 상징이나 언어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자아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가 있든 없든 개조심이라고 써놓으면 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 사나운 개는 계속 외부인이 접근했을 때 목소리 높여서 짖게 되는 거죠. 이런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언어 자체 하나만으로도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인간 자아에 대한 개입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특정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 인간이 어떠한 자아를 구축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그 공동체 내 상호작용 행위자가 서로에게 어떤 상징과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주어지고 또 동시에 그러한 공동체에서 언어와 상징 나아가서는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평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 자체 하나가 처음에 제시됐던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징적 그래서 상호작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언어를 만들고 또 언어는 결국 다시 인간에게 자아를 규정한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미 조정 관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대화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그 핵심 장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세상을 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스스로를 가다듬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 조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매개로 한 사회적 실제에 대한 의미 공유가 커뮤니케이션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나 혼자만이 아닌 상대방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의미의 조정과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이제 어떤 상대방과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의 조정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화를 하면서 공동체 삶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실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의미의 조정 관리를 주장한 바넷 피어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함께 더불어라는 표현을 즐겨서 사용을 하죠. 이 표현은 왠지 모르게 시대정신이 가미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각별한 용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하거나 더불어 사는 것은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선이라는 점에서도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함께하고 어떤 방식으로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혀 다른 인식과 이해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 함께 더불어라는 남이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차려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사회 문화적 환경과 계층, 그리고 생각의 차이, 그리고 분화,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의 종결자로 나서기보다는 갈등의 당사자로 만드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거나 혁명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 갈등의 국면을 합의와 조정의 국면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 바넷 피어스와 버넨 크로넨 교수는 우리 일상과 사이세계의 그 질적 수준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그것은 이들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우주 전체를 조화롭게 작동시키는 하나의 기제로 보고 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속한 공동체 삶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회적 실제를 함께 그리고 더불어 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의 조정 관리를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피어스와 크로넨 교수의 의미 조정 관리는 대화적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이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사람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지역적인 어떤 지식이나 사건,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복잡한 이야기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즉 의미의 조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이 지식보다는 주변적 사건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더불어 그리고 함께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자신과 타인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가 바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는 다시 대화와 소통의 과정 속에서 조정되고 관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안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미와 조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대화 그리고 소통, 이것을 본질로 해서 그것을 관통하는 원리를 바로 관찰하고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일상의 대화가 사람들이 삶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 또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느냐에 더욱더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을 대화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분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의미 조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화가 의미를 확정짓기 위한 조건이라고 규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화는 특정한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자신의 의미를 타인의 그것들에 적용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무엇에 대한 객관적 실체를 발견하거나 또는 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태어나는 순간 대화적 상황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인간인데, 그 인간은 삶의 전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람과 대화적 게임 상황에 바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조정 관리는 일상에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이 대화 상황 속에서 놓인 사람, 그 사람의 그 경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사회적 과정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살면서 매 순간 대화적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의미의 조정 관리는 사람이 만약 대화적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기와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 스스로의 정체성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정체성으로는 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죠. 두 번째,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그 내용보다는 방식이 더욱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와 소통 과정의 참여와 그러한 사회적 구성의 과정에서 대화 상황에 놓인 사람의 채택하는 그런 대화의 매너와 분위기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콘텐츠의 그 의미나 깊이에 매료되는 것으로 언뜻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일상의 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고백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떤 장소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말투로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대화와 소통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른바 재귀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화와 소통에 참여하는 과정에 단순히 나의 세계관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우주의 창조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지속은 대화와 소통 당사자들 모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공히 우리가 함께 만들고 구성해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해 변화해 나가는 삶의 조건 속에서 어느 개인의 행동에 대해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다원주의 세계관과도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의미의 조정 관리에서 대화와 소통의 참여자들은 단순한 관찰자라기보다는 참여자이면서 또한 단일한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진실을 서로 교호작용에 의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 조정관리와 그 조정관리에 대한 용례와 함의를 한번 살펴봅니다. 1955년 모리츠 코르넬리스 애셔의 그 석판 작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의 결속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은 대화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사회적 실제를 공동으로 구성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는 띠, 이것은 바로 사회적 행위자로서 인간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균례, 즉 대화 상황이 놓여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주변에는 공 모양의 구성체들이 떠들고 있는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재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실제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실제에 대한 공동의 의미 구성체가 많을수록 이 두 사람은 서로 유사한 그런 사회적 실체에 대한 유사한 상을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의 조정 관리는 이해관계의 갈등과 분쟁 당사자들의 중재 프로그램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화 과정의 참여가
갈등과 분쟁 문제를 둘러싼 입장과 이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대화와 소통 과정 참여와 그 결과로서 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서로 인종주의자나 거짓말쟁이로 부르는가 하면 상대방의 행위를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로 폄하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의미 조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두 이해 당사자 사이에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조정되고 그리고 관리되어야만 할 의미가 상실된 결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바넷 피어스가 언어를 인간이 사이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발명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분쟁과 갈등 상황에 놓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언어 게임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의미 조정 관리는 우리 모두는 지각과 사고뿐만 아니라 인물이나 역할, 사연, 그리고 이야기 연속성을 공유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구성한 이야기가 사이 세계를 구축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이 세계 내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실제의 그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사이세계에 대한 의미는 다시 변화하는 그 과정들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됩니다. 포르노 영화를 반대하는 보수주의자와 급진적 페미니스트를 바로 예를 들어본다면 이들은 사회적 그 정의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을 견지하고 또한 그것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화를 통한 의미의 조정 관리를 통해서 두 당사자가 충분한 상호 이해가 없이도 필요 조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의미의 조정 관리에서 이 갈등과 분쟁의 해결, 이것은 서로의 입장과 주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합의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입장과 주장의 일방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성숙으로 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로 나와 당신 사이의 입장의 차이를 확인했고 더 이상 이 간격을 좁히는 일은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이쯤에서 화해하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절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해와 합의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사회적 침투 이론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성격 구조를 양팔에 비유를 하죠. 이것은 사회적 침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 발전 과정을 양파의 그 표피, 이 겉껍질에서부터 이 속껍질, 중심부로 쐐기가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대방의 성격 구조 속으로 작용하는 침투작용, 즉 자아 노출의 폭과 범위에 개입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와 더불어서 보상과 비용에 기반한 그런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일상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맺거나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고충을 겪게 됩니다. 정작 본인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상대방이 그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미 형성된 관계의 이상기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좋은 관계라고 하지만 또 현재의 관계를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해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결국 나 혼자만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접촉,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만남과 접촉에 능수능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이 사회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회적 동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회성의 결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성격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성 자체가 사회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바로 그 요소이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발전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대할 수도 없죠. 사회적 접촉이나 만남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필요 조건이지 그 자체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수한 그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접촉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리고 일단 그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계속 항구적으로 갈 수는 왜 없는 것이냐. 어윈 올트만과 달마스 테일러는 이 사회적 침투 이론에서 사회적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형성되는 대인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성격, 퍼스널리티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침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을 양파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성격이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양파의 표피를 벗기게 되면 그 속에 또 다른 표피가 또 있기 마련이고 사람들의 성격도 바로 이와 같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깥 표피는 상대방에게 작은 관심만 가진다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적자, 퍼블릭 셀프입니다. 이 공적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양파의 중심부 쪽에 속하는 내면적 자 혹은 사적 자, private self죠.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자아상, 상충된 모순, 그리고 정서의 감정의 구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죠.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사적 자아를 공유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공적인 자아만을 공유합니다.
공적인 자아에서 사적인 자아로 넘어가는 것은 관계의 발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방의 양파 중심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상대방의 마음의 이 경계를 허무는 것,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장이나 옥장 속에서 숨겨둔 그런 비밀스러운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통해서 사적 영역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즉흥적인 조치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능동적인 그 사회적 침투, 그리고 자아 노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양파 중심부에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사적인 영역에 상대방이 침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부터 자신을 노출할 수 있을 때, 먼저 노출할 수 있을 때 상대방과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드러내지는 않죠. 그 이유는 사적 영역의 공유는 어느 정도 사생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자신을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결국 사회적 침투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침투는 이 자기 노출의 폭과 깊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아 노출의 범위가 넓고 깊이가 깊을수록 관계의 그 친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자기 노출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동시에 깊이 있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더욱 광범위하게 자아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자아에 대한 이해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침투라고 하는 것은 양파 구조로 된 성격의 그 외연과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보 흐름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변 아이템은 사적 정보보다 더욱 빈번하고 빠르게 교환된다는 겁니다. 쐐기 날카로운 끝부분이 친밀의 영역에 가까스로 터덜했을 때 두꺼운 부분은 바깥으로 잘려나가죠. 그렇지만 이 관계는 여전히 그리 친밀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자기 노출은 특히 관계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 형성 초기에 이와 같은 개방적인 자세는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되지만, 어느 일방의 자기 노출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사회적 침투는 상호 호혜성의 법칙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셋째, 이 초기에는 쐐기 침투가 급속도로 진행되지만 견고한 내부층에 도달할수록 급속도로 느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즉각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의 없죠. 오히려 지나치게 즉시적인, 너무 즉각적인 이런 친밀감은 상대방에게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침투해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마음속에서 내부 저항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빠른 관계 형성에 따른 사회적 규범 차원의 저항까지도 바로 포함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친밀한 교환을 이루는 단계로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 소멸해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서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관계는 약간의 내분이나 오해만 있어도 쉽게 소멸하고 사라지죠. 이러한 교환의 조건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러한 관계야말로 당사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역침투입니다. 양파에 박힌 쐐기를 다시 빼내는 그런 과정이죠. 만약 상대방이 친근한 관계에서 보이던 그런 서로를 향한 열린 자세를 봉쇄해버린다면 그들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겠죠. 상대방에 대한 회피, 그것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관계에 대한 계약 파기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다시 표면적인 이야기로 겉도는 관계를 지속한다면 서로에 대한 열린 자세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상과 비용에 기반한 그 관계 맺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양파와 같은 다양한 그 성격 층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에 비유한 그런 사이 침투 과정은 이른바 관계 형성에 따른 보상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손익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합리적 경제 동물로서 인간은 어떤 행위를 수행할 때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한 효용을 따지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경제적 동물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비용과 효용을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침투 이론이라는 것은 효용이 비용을 초과할 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교환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아 노출의 위기 상황에서 관계의 결과, 관계의 만족, 그리고 관계의 안정성과 같은 개념 요소들이 고차원적인 방정식에 따라서 사회적 침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제적 분석이 윤리적으로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 만날 때 또 일정 부분 이 사람과 만남이나 접촉이 자신에게 가져다줄 어떤 잠재적인 보상과 비용을 평가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와 경제적 분석은 개인 행위자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변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활동, 공유를 필요로 하는 관계와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 또 나아가 어떤 공동의 목적이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관계에 동원하는 경제적 그리고 합리적 잣대가 바로 그 기준이 매 순간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엄밀한 경제적 분석을 한 이후에 관계를 형성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라도 그런 관계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사회적 침투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특히 이런 위험은 그 공적자의 노출 단계보다는 사적자의 노출 단계에서 바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관계가 깊어질수록 스스로가 떠안아야 하는 그런 책임과 무게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사회적 침투 이론은 관계와 맺음과 진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익이 큰 경우에 자아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러한 관계의 유지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침투 이론의 그 용례와 함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